돼요. 제가 컨퍼런스 이렇게 발표하는 거 여러 번 해봤는데, 대학교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캠을 켜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또 온라인이긴 하지만, 또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또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네, 채팅 창이 있으니까, 어, 언제나 원하시면은 의견을 자유롭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은 제가 끝나고 그래서 Q&A 시간이 있죠. Q&A 시간에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런던 IT 라이프 대한 개발자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저는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입니다. 이름은 이경근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전주대학교 학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화면 이제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저는 네, 이렇게 런던 IT 라이프 대한 개발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네, 한번 강연을 준비해봤고요. 저는 이름은 이경근이고요. 영국에서는 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강연 중간에 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고, 전 이경근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놀라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년차 안드로이드 개발자고요. 현재 벨리스 인터랙티브라는 런던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회사 외에도 UKD 컨퍼런스라는 거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UKD 컨퍼런스는 어떤 거냐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은 영국이고요. DE는 어떤 거냐면은 디벨로퍼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스 개발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위한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인 세션 같은 걸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러한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영국에서 취업 고객이, 영국의 디자이너들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커뮤니티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취업 고객에는 지금 4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해주고 있는 한국인 최대의 한국어 최대의 영국 취업 커뮤니티예요. 또 혹시 영국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카카오톡에서 영국에서 취업 고객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로 네, 디자인 커뮤니티로는 가장 최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했던 작업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넥슨 코리아에 있었을 때 제가 작업했었던 앱들이거든요. 넥슨 플레이, 메일 프렌즈, 피파 공식 도우미, 그리고 게토 PC방. 아무래도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넥슨이라는 회사 자체가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이러한 게임들을 서포트하는 앱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플랫폼 부서라고 하거든요. 제가 게임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이런 게임들을 서포트하는 앱을 만드는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넥슨 플레이 같은 경우는 넥슨 게이머, 넥슨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게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게임 뉴스 아니면은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 OTP, 이중 인증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충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메이플 핸즈, 피파 공식 도우미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이플 스토리랑 피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네. 알림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개토 PC방 같은 경우는 PC방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앱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내적 반가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강연은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영국 회사에서 살아남기. 요건 이제 한국의 기업 문화와 영국의 기업 문화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영국 회사로 가게 됐는지, 그 취업 준비하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취업을 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Life in Palace. 지금 제 회사에는 어떠한 복지, 어떠한 대우를 주고 있고, 제가 어떻게 저희 회사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회사 외에 이제 런던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영국 회사에서 살아남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8년에는 어떤 해였냐면요. 대학생분들이라서 그때쯤에는 한 중학생쯤이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초등학생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그때쯤에 잘 기억하시겠죠? 그때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했어요. 그 유명한 타노스가 이렇게 핑거스냅을 탁 달리려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툭툭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 유명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 영화가 개봉을 2018년에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올림픽 개봉했고, 개최를 했죠. 개봉이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2018년에 남들이 알아준다는 유명한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알아준다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도 왠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회사의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 회사의 문화는 저는 약간 알잘깔딱센이라는 단어에 그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잘깔딱센이 뭐죠? 알잘깔딱센? 알잘깔딱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준말이죠. 센스 있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센스 있게 일 처리를 해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문화는 상사의 도움 없이도 하루빨리 잘 일 처리를 되게 능동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잘 해내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근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상사는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회사를 들어가게 됐냐면은 저는 개발자잖아요. 저는 개발 스킬을 가지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던 거죠. 개발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을 잘해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그런 능동적인 모습이나 그런 알아서 잘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사회생활적인 스킬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너무 공대생적인 면모가 강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들어갔던 저희 팀의 팀장님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개발 능력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한국적인 사회생활적인 면을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거죠. 지금 이 짤방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나의 첫 사회생활이라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어린 친구들을 위한 책인데, 뭐 인사 잘해라,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첫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들한테도 사실 똑같이 적용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똑같이 눈치를 보고 잘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한 1, 2년 정도 계속 힘든 시기를 겪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은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일은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 어, 알잘갈딱센 역을 계속 이렇게 0%에서 계속 채워나갔던 거죠. 0%에서 한 50% 정도까지 한 채워나가면서 계속 이제 저희 상사, 보스, 팀장님이 저한테 계속 프레셔를 계속 주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전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계속 회사 밖으로 뭔가 떠날 준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회사 생활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다가 옛날 꿈을 언젠가부터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 옛날 꿈이 해외 취업이었었거든요. 해외 취업이,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제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왠지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나는 왠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회사 입사를 하고부터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시기에 마침 그 영국에서 워홀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워홀에 붙게 돼가지고, 영국 워홀로 떠나서 네, 영국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회사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서 회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가서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도 어쨌든 거기서도 저도 코딩을 잘 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생각처럼 생각처럼 제가 생각한 거랑 문화가 또 달랐어요. 그게 뭔 말이냐? 나름 한국식의 눈치를 장착을 하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30년을 그래도 한국에서 살아왔으니까 한국식의 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그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 난 이제 알잘깔딱시전하게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영국은 뭔가 또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영국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거기서도 나는 영국만 가면은 나의 인생이 행복길이 펼쳐질 거야. 꽃밭이 펼쳐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랐어요. 알잘까딱시전이 안 통했어요. 입사하자마자 초기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리암, 너는 왜 아무런 질문이 없니?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영국의 문화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많이 찾아 나서야 하는 문화였던 거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만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EBS 다큐멘터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을 보면은 대충 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의 대학교를 가가지고 열심히 질문을 하는 학생의 인터뷰를 하고 한국에서도 또 이제 한국의 학생들의 인터뷰를 하는 상황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이제 왜 그렇게 열심히 질문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무조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할 때까지 질문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본인이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질문, 주위 눈치 같은 건 안 봐요. 본인이 원할 때까지, 본인이 100%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게 바로 서양의 문화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냐면요. 한국은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황당했는데 저는 나댄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그 제작진이 학생 한 명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5번 연속으로 하라고 시켰어요. 보면은 그냥 그 조금 이상한 질문도 막 하라고 시켜요. 뭐 교수님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막 이런 질문도 막 하라고 시켜요. 그거를 보고 이제 옆에 있던 학생이 쟤 뭐야? 쟤 왜 나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이 있던 학생한테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질문도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조차 쉽지 않은 사회가 사실 우리나라인 거죠. 근데 이게 문화가 다른데 질문을 안 하면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먼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알려주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질문 없이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진정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게다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팬데믹, 코로나가 한참 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재택근무를 계속했어요. 사실 재택근무가 풀려가지고 회사에 출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회사 출근한 것도 지금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 계속 집안에 있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딴 데 정신이 쏠리는 거죠. 집중도 그렇다고 질문을 하기는 또 좀 그렇고. 근데 누가 또 도와준다고 해요. 리아, 뭐 잘 되고 있냐? 내가 뭐 도와줄까? 뭐 봐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일이 이만큼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만큼밖에 못 끝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 친구는 또 그래 뭐 잘하고 있나 보다 하고 딱 가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지나고 일은 안 끝나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날 일, 며칠이면 끝날 일을 막 한 달째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 상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리뷰 시즌이 돼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지금 태도가 안 좋은 것 같다. 앞으로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은 최고가를 줄 수밖에 없어. 회사에서 최고가를 받는다는 거는 심각한 일이죠.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 그쪽, 영국, 이 서양 쪽 문화권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한테 문제가 많구나라는 거는 어느 순간 깨닫고, 이제부터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문제를 해쳐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어떤 거 실행에 옮겼냐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곧바로 바로 상사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되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상사 붙잡고 1대1 미팅 그냥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사한테는 1대1 미팅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고 그 외에도 이제 모든 팀원들한테 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어요. 내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모든 모든 팀원들한테 다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제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하고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Deliberate Practice, 이제 서양권에서 사용하는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거는 어떠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 그냥 무식하게 연습을 하는 것보다 목표를 잡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냥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잘 아는 멘토나 잘 아는 코치,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적절한 목표를 잡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행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높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화에서 어떤 것이든 이해가 안 되면 곧바로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일을 한 지는 좀 됐었는데 사실 영어로 일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일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그냥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냥 예전에는 물어보는 게 좀 부끄럽고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뭐 시니어든 저도 경력으로 들어왔지만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저보다 경력이 낮은 친구, 심지어 graduate scheme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오고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적어도 저보다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저보다 맥락에 대한 이해는 빠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끄러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더 회사에 적응을 해 나가고 저에 대한 퍼포먼스, 제 일에 대한 능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어떠한 질문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질문을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의견 충돌.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아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의견 충돌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냐가 이제
회사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요. 여기서 분명히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조금 부글부글 저 혼자 감정을 가지고 좀 끓고 있었거든요.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화를 좀 속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냥 솔직하게, 아, 나는 이런 게 좀 아쉬웠다. 나는 이런 게 아쉬웠고, 너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이해를 해줘요. 이렇게 좀 타협하는 법을 알고, 좀, 솔직하게 내 입장을 표현하는 법을 좀,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짤방 같은 경우는, 네,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대화의 수단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짤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팀에 필요한 일들을 먼저 찾아서 제안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팀에 필요한 공동의 작업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개발자한테도 있어요. 개발자한테도 개인의 일이 있고 팀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음 퍼포먼스의 리뷰에 있어서 다행히 저희 팀장님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것들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리암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좋아졌고 옳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주시고 지금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현재는 회사에서 아주 잘 적응을 해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 이 정광열 짤방이 저의 지금 행복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에서 기업 문화가 이렇게 해서 이게 5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영국에서 기업 문화가 어떤 게 있냐면요. 능동성, 요구, 질문,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요청 이렇게 5개로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능동성, 요구, 질문,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요청. 네. 능동성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여기 남학생분들 중에서 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니셜을 걸다, 뭐, 이니셜을 걸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니셜을 걸다 뭐죠? 싸울 때 먼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능동성, 이니시티브, 이거는 내가 먼저 뭔가를 나서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기업 문화에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아니, 돋보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영국의 기업 문화는 전투적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얘는 일을 못하는 애예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요구, 질문, 커뮤니케이션 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일을 찾아가지고 능동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영국의 기업 문화입니다. 피드백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짧게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어, 네. 요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승진 연봉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해달라고 말해야지 승진 연봉 인상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별 보잘것 없는 질문이어도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상사가 있는 회의 시간에 일을 많이 했다라고 티를 잘 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못하는 건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난 남들과는 의견이 달라도 내가 주관이 있다. 난 의견이 달라도 내 의견을 잘 낸다. 라는 이러한 주관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야 돼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일수록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생활이죠. 대학생들이죠. 영국 기업의 직장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선배님, 교수님, 멘토님들, 멘토님들 뭐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루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붙어가지고 받아 먹어야 돼요. 조언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대학생이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뭐 봐달라고 하면은 진짜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밥도 잘 사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멘토링 피드백 받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앞으로 잘 될까요? 꼭 물어보시고 조언을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자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 요즘 SNS 잘 돼 있잖아요. 자기 PR, 셀프 브랜딩 꼭 해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높여주셔야 되고요. 누구한테나 당당하게 할 말 하고 요구할 거 하셔야 되고요. 항상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최고예요. 이 인생에서 나의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마인드, 서양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파트. 제가 어떻게 해서 영국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왜 영국, 왜 런던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총 크게 세 개, 그리고 작은 거 하나까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회예요. 생각보다 이 영국, 런던이라는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어떤 기회가 열려 있냐? 일단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가. 2년짜리 워홀 비자. 요 워홀이라는 게 어, 워홀이라는 게 보통 워홀이라고 하면은 뭐 공장에서 일한다, 농장에서 일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영국의 워홀은 와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홀 비자가 저한테 좋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영국에도 수많은 빅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어요. 빅테크라고 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노렸죠.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환경. 저는 영어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음, 왜냐면은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로 가고 싶었던 게 사실 뭐 최종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영어를 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언어가 아무래도 영어였기 때문에 저는 제2외국어는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 국가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들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워라밸이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사실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점점 더 아직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대기업들은 아직은 근무 강도가 좀 강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서양권의 워라밸은 어떤지 정말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소도시여가지고 사실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로 가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유럽권 국가들 사실 대부분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니까 저렴한 가격에 유럽 전역에 비행기를 갈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영국에 가고 싶었었던 이유였고요. 처음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영국 취업을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 취업의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CV예요. CV는 뭐냐면은 영문 이력서입니다. 영문 이력서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력들 딱 이거 알잘깔딱센하게 적어야죠. 깔끔하게 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야 되고요. 음, 무조건 직무 위주로 적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할 건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경험은 빼주시고요. 그 직무에서 요하는 그 경험만 딱 최대한 늘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자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경력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직무에 맞는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력자들한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만들어가지고 CV를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해당 분야의 멘토님들,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첨삭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첨삭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돈을 내고 받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돈을 내고 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데 대충 하는 음,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참 찾아보시면은 그런 데서도 해주실 할 수도 있고요. 네, 보통 돈을 내고 하면 괜찮은 퀄리티의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링크드인. 링크드인 관리가 다음으로 중요해요. CV를 작성을 했으면 그 CV를 링크드인에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내가 취업하고 싶은 국가로 설정을 하면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국가로 내 링크드인 프로필을 설정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채용을 하려는 리크루터들, 헤드헌터들이죠.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만 해도 작년에 한참 이제 채용 시장이 활발했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음, 메일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메일이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메일이죠. 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메타예요.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상당히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채용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 정도로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은 회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CV를 작성하셨으면 링크드인 이렇게 잘 채워넣는 게 중요하고요.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프로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리크루터들과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을 해보셔야죠. 이런 사이트들, 링크드인에서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글라스도어라는 사이트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오타라는 사이트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글라스도어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자플래닛이죠. 자플래닛은 어떤 사이트죠? 자플래닛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리뷰를 볼 수 있고 회사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죠. 정확히 똑같아요. 회사의 리뷰를 볼 수 있고 그 회사의 연봉 레인지도 볼 수 있고 네, 지원도 할 수 있죠. 오타는 비슷한데 그것보다 좀 더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신에 글라스도어처럼 회사에 대한 DB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음,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서 어떠한 그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채용 공고, 뭐 저는 개발자니까 개발자로 위주로 봤었죠. 하지만 뭐 요게 계신 분들이 다 개발자를 지망하시진 않을 테니까 각각 원하시는 그 잡들, 원하시는 목표로 하는 그 직업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공고가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그 지원을 하실 때 거기 job description에 나와 있는 job description이 이제 채용 공고에 있는 여러 지원 조건이죠. 지원 조건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을 텐데 그거 100%다 만족 안 해도 한 70%만 만족해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경영직일수록 유리하지만 그거는 사실 나중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글 커리어, 아마존 잡스 오른쪽 거는 이제 애플 잡스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그 가시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사실 베스트는 그 사이트에 그 회사의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링크드인이나 글라스도어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링크드인이나 글라스도어 같은 데 보면은 이지 어플라이가 있어요. 쉬운 어플라이가 있는데 그 영국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지 어플라이는 이지 리젝이다. 쉽게 지원하면은 쉽게 리젝 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리젝은 떨어지는 거죠. 쉽게 지원하면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런 직접 지원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혹시 빅테크 꿈꾸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런 데는 무조건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개발자니까 개발자 인터뷰를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개발자 인터뷰, 그쵸, 개발자 인터뷰라고 할 수 있죠. 네. 폰 스크리닝 인터뷰. 네, 개발자 인터뷰긴 하지만 그 서양권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제가 어떤 거는 개발자 인터뷰고 어떤 거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프로세스인지 알려드릴게요.
폰 스크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어, 어떠한 인터뷰든 간에 어떠한 형태의 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원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보는 그런 인터뷰 형태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음, CV,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면 디자인팀, 개발자면 개발팀, 뭐 마케팅은 마케팅팀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HR,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일단 한번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인사팀에서 지원자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지원자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그 단계를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보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개발자 폰스크린 인터뷰는 사실 개발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개발자가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뭘 보겠어요? 만약에 외국인이면은 얘가 과연 영어를 잘하나 이런 걸 보겠죠. 아니면은 이력서에 과연 제대로 이력서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력서에 뭔가 거짓말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죠. 어, 아니 보통은 펀치링 인터뷰는 30분 정도로 짧게 끝나요. 어, 아주 캐주얼한 인터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모든 형태의 인터뷰에 다 있다라고, 모든 기업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과제 전형 같은 경우는 개발자 인터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오라고 하죠.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진짜 있죠. 뭐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뭐 또한 데이터를 주고 어떤 걸 뽑아와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뭐를 만들어 와라. 이런 게 있다고 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잘 만들어 왔. 도메인 지식 인터뷰. 도메인 지식 인터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음, 알려드릴게요. 도메인 지식 인터뷰, 라이브 코딩 인터뷰, 알고리즘 코딩 인터뷰,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요거는 개발자 인터뷰고요. 행동 인터뷰는 모든 직군에 다 보는 인터뷰입니다. 도메인 지식 인터뷰는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안드로이드 지식을 물어보는 인터뷰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인터뷰예요. 라이브 코딩 인터뷰는 비슷한데 실제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얘가 얼마나 코딩을 잘하는 실제 코딩을 하는 그거를 보는 거고요. 알고리즘 코딩 인터뷰는 좀 달라요. 아마 여기 개발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백준이나 리트코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알고리즘 코딩이랑 실전 코딩이랑 다르잖아요. 알고리즘 코딩 같은 경우는 얘가 논리적으로 프로그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그런 인터뷰고요. 실전 코딩이랑 좀 다르죠.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는 좀 큰 그림을 보고 얘가 어떻게 큰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지, 큰 아키텍처, 스트럭처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설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인터뷰고요. 행동 인터뷰는 어떤 건지 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리트 코드, 테크니컬 인터뷰 핸드북, 프램프 이런 게 있고요. 리트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백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큰 알고리즘 코딩 인터뷰 준비 사이트죠. 여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가셔도 되고요. 이지, 미디엄, 하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의 난이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지랑 미디엄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테크니컬 인터뷰 핸드북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 리트코드 문제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지랑 미디엄 문제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 잘 풀으셔도 사실 웬만한 기업들의 그 인터뷰를 준비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프램프는 어떤 사이트냐면요. 사이트 그 대충 오른쪽에 그 스크린샷이 나와 있죠. 문제가 주어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스크린샷 그 비디오 콜이 있습니다. 비디오로 이게 랜덤으로 모르는 사람하고 비디오 채팅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채팅하는 부분이 있고 비디오 콜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실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아마존 같은 데 인터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어랑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왼쪽에는 이렇게 코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1대1 인터뷰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리드 코드를 만들어도 열심히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저는 리드 코드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큼이나 비디오 콜을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비디오 콜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Thinking out loud라고 제가 써놨죠.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인터뷰어한테 설명을 하는 걸 연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havior, culture fit interview. 이게 대표적인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어, 직전 회사에서 그리고 이건 이제 철학이나 이런 소프트 스킬에 대한 얘기죠. 당신의 눈에 이상적인 동료는 무엇입니까? 이 일종의 중요내용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최고는 내가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이것도 뭐 거짓말해서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튜브 아이콘 넣어놓은 건 뭐냐면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준비한 영상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1년 10월 지금 현재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회사들이랑 인터뷰를 쭉 봤어요. 몬소, 컴캐스트, 캐피탈 원, 세인트러시, 스카이스캐너, 아마존 유명한 데도 있고 좀 덜 유명한 데도 있죠. 몬소 같은 경우는 한국의 카카오뱅크 같은 곳이에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컴캐스트 그룹인데 그 산하에 있는 스카이라는 유명한 또 회사가 있어요. 영국에. 그런 데랑 봤었고 여기에 또 NBC 유니버설 유명한 미디어 회사예요. 그리고 캐피탈 원은 또 금융그룹 또 큰 금융그룹이죠. 그리고 스카이스캐너는 아마 여행 갔을 때 많이 쓰는 회사실 것 같고 아마존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에이소스는 또 패션업 쪽에서 유명한 스타트업이고 한 번 이상 인터뷰를 본 회사들만 다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널리스 현재 회사에 가게 됐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영국 와가지고 인터뷰를 준비했을 때 얘기고요. 작년에는 구글 런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구글 런던은 결국에는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음, 그 팬데믹 이후에 그 팬데믹 이후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체 그 IT 업계에서 엄청난 해고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땡 전체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전체에서 아마 창사 이래로 아마 최대 해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랑 마침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제가 인터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자리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나니까 제 자리가 없어졌대요. 아마 다시 인터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서 추후에 빅테크를 가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빅테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구글에 합격했던 경험을 베이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더, 구글, 아마존,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마찬가지로 다 통하는 내용이긴 해요. 지원은 기본적으로 롤링 베이시스 뭔 말이냐?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처럼 공채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graduate scheme intern, 그러니까 인턴이나 대졸 공채는 비자 지원이 웬만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레퍼럴, 그러니까 추천 채용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인터뷰는 저는 총 6번 인터뷰를 봤고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인터뷰를 봐요. 그리고 저는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총 기간이. 모든 면접은 1대1 라이브로 보고요. 폰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터뷰가 리크루터 콜, 폰 스크리닝, 온사이트 인터뷰로 나눠지는데 온사이트 인터뷰가 진짜 인터뷰고요. 그 전 인터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뒤 인터뷰 레벨이 달라져요. 그 인터뷰 레벨이 달라진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 내가 어떤 레벨로 그 회사 구글에 들어갈지가 정해지는 거죠. 시니어 레벨로 들어가냐, 주니어 레벨로 들어가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마다 결과를 디브리프 해가지고 그 인터뷰마다 너는 약간 구글은 제가 알기로 총 6개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Strong hire, hire, lean hire. 그 다음에 lean no hire, no hire, strong no hire. 그래서 뭐 strong no hire 이런 거 하나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hire 등급에 있어야지 붙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합 결과를 따져가지고 붙었을 때, 네,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붙었으면 비자랑 면봉 밴드를 협상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해요. 쉽지만은 않아요, 모든 결과 과정이.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인터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13분 남았는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제 회사에서의 삶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발리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본사는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산업은 온오프라인 카지노랑 베팅이에요. 베팅, 토토라고 들어보셨죠? 약간 한국에 약간 좀 속된 말로 토토라고 하는데 베팅입니다. 마켓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영국, 스웨덴, 홍콩, 일본 등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 직원 수는 10,000명이 넘어요. 1,500명 정도 되고요. 미국에 있는 15개의 카지노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 왼쪽 아래 있는 사진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벨리스 카지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있는 에펠탑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왼쪽에 바로 저희 회사 발리스 카지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리스 인터랙티브는 제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런던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모바일 카지노를 전담하는 발리스 코퍼레이션의 다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바일 기술을 통해 최소한의 에포트로 진출한 국가와 시장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갬블링 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박 산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 세계 마켓이 엄청 법적인 규제가 매우 빡빡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모바일 온라인 게임에 있어가지고 어떤 나라 뭐 미국에서도 또 주마다 다른데 어떤 나라 어떤 주는 게임 화면에다가 responsible gambling 한 책임감을 가지고 게임하세요 이런 문구나 이런 아이콘들을 무조건 꼭 넣어둬야 되는 주도 있고요 어떤 주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주마다 법도 다르고 너무 주마다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워낙 다양한 곳들의 제품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맞추는 게 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기술, IT 기술을 통해 최소한의 에포트,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걸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저희 온라인 모바일 개발자들의 큰 어떠한 비즈니스 꼴입니다. 저희 이 사진들은 저희가 출시한 제품들의 어떤 모습들이고요. 저희 모바일 프로덕트, 안드로이드 프로덕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또 원 코드 베이스드 멀티플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시한 제품들이 시장이 넓고 다양한 시장이 크고 출시한 나라들이 많으니만큼 제품들이 많으니만큼 정말 제품들이 많은데요. 저희 특징은 하나의 코드베이스, 하나의 프로젝트로 수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닌데 저희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이런 프로젝트, 엄청나게 고도화된 IT 기술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빌드 플레이버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을 한데요. 빌드 플레이버에서 플레이버가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플레이버는 맛이라는 뜻이 있죠. 영어로 맛이라는 뜻이 있죠. 맛이라는 뜻이 있는데 보시면은 같은 콜라인데 뭐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뭐 검은색,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이렇죠. 그런 것처럼 같은 제품인데 다양한 나라들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코드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한다는 거, 저희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어떠냐면요.
경쟁력 있는 연봉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이 돈을 많이 주는 산업이기도 해요. 저는 한국과 비교해가지고 거의 뭐 2배 넘는 연봉 받고 있고요. 단순 하나로 치면은 뭐 억대 연봉입니다. 네, 그리고 일에 대해 압박이 전혀 없는 분위기도 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9 to 5시 반이고요. 그리고 연차는 25일, 병가는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가는 것도 참석할 수 있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 30일 정도 해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 60일 해외 근무 가능해가지고 제가 1월부터 3월까지는 한국에서 근무하다 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회사 또 룰이 바뀌어가지고 30일로 바뀐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정말 해외 영국에서 일하는 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일과는 이렇게 됩니다. 오전에는 코드 리뷰를 해요. 코드 리뷰는 어떤 거냐? 이제 동료들의 코드를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는 거죠. 그리고 12시에서 5시,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제 일을 하고요. 조금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오후 시간에는 회의 및 논의, 팀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더 스킬적인 면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적인 면을 좀 더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드 스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영어가 제일 핵심이에요. A2, 알파부터 오메가가 사실 영어입니다. 영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물론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영어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지식은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적인 지식이 중요하고요.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코틀린적인 지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적인 측면 중요해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개발 강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하드 스킬적인 측면은 처음에 이 회사를 들어갈 때 중요하거든요. 회사 입사할 때 하드 스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면은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은 회사에서 살아남고 회사에서 적응하고 이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거든요.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감정 관리, 시간 관리, 자기 동기부여 이런 부분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5분 남았는데 라이프 인 런던, 런던에서 사는 건 어떤지 이거 길지 않아요.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런던은 자극을 주는 도시예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아마존 다니시는 분, 페이스북 다니시는 분, 구글 다니시는 분, 저 이제 개발자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자극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아마존 한국 오피스, 메타 한국 오피스, 구글 한국 오피스 크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런던에는 회사가 크고 IT 시장도 크다 보니까 좀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너 아마존 다녀? 또 메타 다녀? 또 구글 다녀? 또 이런 엄청 크고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좀 쉽게 만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좀 있어요. 한국 분들도 좀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자극의 원동력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아마 구글 들어갈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구글 런던 다니시는 한국분을 만난 게 구글 런던에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자극이 됐어요.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구나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 런던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래?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구글 최종 합격을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커리어적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런던에 있으신 한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렇게 커리어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아카데믹, 학교에 계신 분들이죠. 학계에 이제 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 각계 각층에서 자기 자리에서 정말 빛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컨퍼런스도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했었던 UKD 컨퍼런스 두 번째 컨퍼런스 사진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저도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패스트 캠퍼스라는 강의 사이트에서 또 안드로이드 강의를 또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한 유튜버분이랑 같이 유튜브에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요. 또 저도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런던에 와가지고 정말 액티브하고 열심히 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런던에 오면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 덕분에, 갓생러들 덕분에 저도 열심히 살고 매일매일 발전에 대해서 자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런던은 그리고 진짜 관광적인 측면에서 진짜 많아요. 왼쪽 있는 내셔널 갤러리라고 영국 그 국립 미술관이거든요. 여기 가보면 진짜 유명한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뭐 고흐, 뭐 렘브란트, 네, 뭐 유명한 그림들 다 저기 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타브리지, 저 유명한 관광지죠. 그리고 런던에 그 공원들도 예쁜 공원들이 정말 많아요. 런던의 공원들이 진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세인트폴 대성당, 그리고 뭐 빅벤, 웨스트민스터 사원, 관광지 정말 잘 돼 있고 갈 데 많아가지고 주말이나 뭐 일 끝나고 나서 이런 데 놀러 가면 정말 내가 런던에 와 있구나. 뭐 행복합니다. 무조건 좋지만 않아요. 사는 데가 다 그렇죠. 항상 그렇듯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첫 번째, 물가가 안 좋아요. 물가 너무 비쌉니다, 여기. 지금 저희 집 월세 얼마게요? 저희 집 월세 하나로 따지면 300만 원 내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금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월급의 많은 돈이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 한 번 하면은 1인분에 5만 원이 기본이에요. 하나로 따져서 그래요. 파운드화도 비싼 데다가 기본적인 물가 자체도 워낙 비싸요, 영국이. 유럽이 다 비싸긴 하지만 영국, 런던은 그중에서도 영국 내에서도, 유럽 내에서도 탑티어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생활이. 두 번째로 안전하지 않아요. 물론 런던이 이뭐 파리나 뭐 여러 유럽의 치안 안 좋은 도시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안전하다고는 듣긴 했었는데 소매치기 이런 거는 사실 어디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차이나타운을 가다가 차이나타운에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제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 소매치기 당했죠. 이런 것들은 진짜 일상이에요. 핸드폰 훔쳐가는 건 진짜 일상이고요. 이런 것들 진짜 많아요. 치안이 정말 한국에 비하면은 안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랑 가족이 그리운 것도 있죠. 이런 단점들도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분들이잖아요. 그쵸? 저는 한 번쯤은 그래도 해외 취업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 그 전주대 잡 콘서트가 해외 취업은 아니고 외국계 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 해외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해외 취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해외 취업, 젊은 나이에 해외 취업을 하고 한 적어도 한 2, 3년이라도 일하다가 들어가면은 정말 느끼고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한 번이라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큼 얻은 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는데 QR코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해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영국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취업 고객이 영국에서 디자이너 커뮤니티들 제 QR코드 여기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제가 또 대학교 강연 처음이라서
또 저도 이제 되게 또 좋은 기회고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가잖아요. 좀 좋은 이렇게 젊은 저도 젊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좋은 기회를 좋은 기운을 받아가니까 또 해외 취업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 중에 이제 링크드인 한번 했으니까 한번 관리했으니까 좀 경근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한번 공짜로 참석해드릴게요. 말씀해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전주대 학생들만 받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10분 쉬고 Q&A로 가는 건가요? 어떤 질문을 제가 여기 채팅방에다가 그러면은 저기 에브리원으로 해가지고 볼게요. 현실 증강 게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약간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현실 증강 게임도 그렇고, 버그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게임 회사도 그렇고, 게임 회사라는 게 결국에는 회사거든요. 회사의 목적이 뭐죠? 돈을 벌어야죠. 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회사의 목적이에요. 이익을 증대시키려면은 시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이 게임을 내놓으면은 이거를 하면은 과연 유저들이 이 게임을 할까? 과연 수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잘 예측을 해가지고 유저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내놓는 게 회사의 역할이죠. 현실 증강 게임. 이거를 과연 내놓으면은 회사에서 과연 파악을 과연 시장에서 니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증강현실 게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일반적인, 클래식한,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넥센 출신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게임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넥슨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많이 해요, 넥슨에서. 근데, 음, 사실 좋은 평가? 좋은 결과 나온 적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 방향성도 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시도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큘러스의 이거 혹시 아세요? 라이트 세이버? 오큘러스에 있는 그거에 이제 그나마 좀 유명하고 잘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오큘러스에라서 잘 됐던 것 같고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플랫폼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아직은 시도해보는 중이다. 네, 많은 트라이를 해보는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게임이 버거가 유명해서 사용자 유입이 많아진 상황에서 버그를 해결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이랑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이 게임의 디렉터가 판단을 해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버그를 냅뒀을 때 이게 미래의 어떠한 영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버그를 그대로 냅뒀을 때 냅둬서 만약에 유저가 들어와서 지금 당장 레비뉴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냅뒀을 때 어느 순간 이 버그로 인해서 뭔가 이슈가 생길 확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수많은 이슈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메이플스도 그렇고 덤퍼도 그렇고 항상 이슈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명운이 막 거의 막 꺾일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버그는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디렉터의 판단이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버그가 그 회사의 명운이나 그 회사의 이슈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대로 냅둘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고쳐야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렉터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지만, 이거는 네, 장기적인 판단을 보고 결정을 한 문제다. 장기적인 걸 보고 결정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신입 채용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요거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 개발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폰 스크리닝,
있고 그 뒤에 이제 개발자 여러 가지 면접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직무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직무는 영국 저희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제대로 익명 질문입니다. 1번. 입사를 지원할 때 경력자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 직종을 하고 싶지만 경력이 없다면 어디서 경력을 키우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경력이라고는 하지만 꼭 회사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예요. 개발자로 치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꼭 회사에서 하지 않아도 개인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깃허브에 올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잘 했으면은 본인의 CV,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직종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는데 저처럼 이제 회사의 도움이 없이도 뭔가 자신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꼭 회사가 있어야 된다. 회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를 들어 뭐 마케팅 직종이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대외 활동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음, 학회, 뭐 연합 동아리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런 관련 직종을 하는 활동을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해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인턴을 해보시는데, 인턴도 만약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지, 대기업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생 때는요. 또 꼭 대기업 인턴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목매달 할 필요는 없고, 스타트업 인턴 구하는 데 많거든요. 조그만한 스타트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회사 이름에 너무 이렇게 목매시지 않으면 충분히 저는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직종에 맞는 일을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에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경험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무조건 네, 그 직종에 맞는 경험을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문과 계열의 직종이라면 영국 회사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활동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문과 계열도 많잖아요. 뭐, 회계, 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일단 본인의 그 직종과 맞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학회든지 하신 다음에, 어, 영어는 진짜 중요해요. 문과는, 물론 공대생 개발자도 영어가 중요하지만, 문과는 네이티브처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원어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영어는 지금부터 무조건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어민이랑 삐까틀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무조건 하시고 활동은 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데 한국 그냥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CV 쓰실 때 자소서에 쓰실 때 그거를 이력서에 쓰실 때 그냥 영어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그냥 한국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하신 다음에 네. 그래도 여기서도 알아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국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회사는 스펙을 자격증을 많이 본다고 하면 스펙보다는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영국은 자격증 안 봐요. 아예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 경험이 무조건 중요해요. 인턴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실무 쪽으로 사는 거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준비를 하세요. 네. 아예 자격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취업을 추천하셨는데 어느 나라든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어느 나라든 괜찮긴 하죠. 왜냐면은 저도 일단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북미 쪽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 아니면 캐나다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영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영국에 오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간에 그 나름대로 느끼고 발견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본인이 검색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마음에 드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느 나라들이라고 하시지는 마시고 좀 더 오픈돼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검색을 하시되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랑 맞는 거를 찾아 나가셔야죠. 많은 나라를.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권 나라로 검색을 했던 건데 좀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뭐 괜찮습니다. 어느 나라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유럽권에서 직장 구한다고 하시면은 여기 유럽권에 있는 직장들은 대부분 영어로 일해요. 뭐 베를린도 그렇고 뭐, 뭐 북유럽도 그렇고 직장은 대부분 영어로 일한다는 거. 그래서 영어만 하셔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력이 해외 기업의 경력에도 큰 문제가 없는지,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해 작은 기업에서의 경력을 쌓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큰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해외 기업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어, 이거는 큰 기업에서 경영을 쌓고 가면 좋기는 하죠. 특히 이제 영국에서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큰 기업이면은 제일 좋죠. 하지만 이 트레이드오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기회비용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큰 기업이면은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준비 비용이 시간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해외 취업이 목표라면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잘 몰라요. 저도 뭐 넥슨이라고 하고 네이버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알지만 여기 애들은 몰라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알 정도의 한국 기업은 삼성, LG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삼성, LG 이런 데 갈 정도로 열심히 하실 거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엄청 그거 큰 기업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보다는 네, 실력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열심히 하시고요. 영국 기업도 학력을 많이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영국 기업 학력 전혀 안 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학력을 제일 안 보는 나라가 있다면 영국이 아닐까요? 약간 이 정도가 이런 느낌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력 진짜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학력을 좀 많이 보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요즘엔 좀 많이 덜해지긴 했는데 한국이 아무래도 아시아권 문화가 좀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그런 것 같고 미국도 좀 아무래도 좀 그런 문화가 더 있는 것 같고 유럽은 그게 진짜 진짜 덜해요. 여기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런던은 워낙 다양한 문화권 속에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얘는 물어보면 저희 지금 회사만 해도요. 한 친구는 이란에서 왔고요. 한 친구는 슬로베니아에서 왔고요. 한 친구는 루마니아에서 왔고요. 근데 뭐 루마니아에서 1등인 대학교 알아가지고 뭐예요, 저희가. 뭐 슬로베니아에서 1등인 대학교 모르잖아요. 근데 뭐 잘하면 그냥 잘하는 보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학력 같은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여기서 그래도 이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나왔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우아하겠지만 이렇게 다문화 사회인데 이 중에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추천하시는 영어 공부 방법이 있으신가요? 영어 공부는 사실 베스트는 나가가지고 직접 하는 게 베스트긴 하죠. 돈과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어학연수 아니면 교환학생 이런 게 가장 최고이긴 합니다. 교환학생 대학교 때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면은 전화 영어, 회화 위주로 일단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회화 학원도 있잖아요. 그 이제 회화 위주로 많이 하시고, 사실 회화를 하려면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죠. 단어 많이 외우시고요. 단어 많이 외우시고, 회화 많이 하시고, 그게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문법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회화하는 와중에 다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탁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잘하게 됐냐면은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카투사로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혹시 아직 군대 안 가신 분 있으면 카투사 토익 토익 성적 그거 700 몇 점인데 그거는 금방 딸 수 있거든요. 토익 학원 댕기시면 금방 따요. 그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토익 점수 만드셔가지고 네 카투사 다녀오시면은 그걸로 영어 실력 많이 내시니까 꼭 그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공자입니다. 해외는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비전공 경력자도 해외 취업이 가능할까요? 학위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아, 필수적 아니에요. 경력 있으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입이면 학위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경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얘가 실력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경력이 있고 얘가 면접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면은 전공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니어가 있는데 저희 팀의 시니어 뭐 전공한 줄 알아요? 걔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는 좀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뭔가 반반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분은 그 슬로베니아에서 그 문학 극작가 준비하러 런던 왔다가 여기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개발자로 전향을 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상관없는 문학 쪽 하다가 그러니까 개발자를 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네 전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 교육이나 부트캠프도 해외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부트캠프가 영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는 것도 실력을 키우는데 좋겠지만 영국에 와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실력을 키우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부트캠프를 통해서 바로 해외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실력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또 따로 있으셔야 돼요. 네, 한 번에 딱 그렇게 네,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준비는 또 따로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해외 취업을 위해 꼭 챙겼을 활동이나 공부가 있을까요? 이번 여름방학에 하면 좋은 활동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대학생으로 들어간다면은 외국인 친구 사귈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 사귀어가지고 외국인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제 회화 많이 늘릴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트코드. 저는 여기 와가지고 리트코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구글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리트코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알고리즘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개발자 꿈꾸시는 분은 아무래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직 특허도 공부 안 해도 그 실무 코딩만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은 할 수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들어가려면은 알고리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리트코드 해야죠. 리트코드 그때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면. 영어랑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음, 대학생 때 동아리 하면서 동아리 회장해 봤을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리더십 경험 이런 게.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어,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이해를 하고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좀 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생 때 그냥 개발만 했거든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미리 대학생 때부터 잘 했더라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리트코드, 두 번째 외국인 친구 사귀어가지고 잘 놀러 다니기, 세 번째 동아리 회장 해보기,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개 해봤을 것 같네요. 해외 기업은 성과에 따라 가차없이 해고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고용이 많이 불어날까? 요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보통 성과에 따라 가차없이 해고하는 거는 미국 기업이 많이 그래요. 유럽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유럽은 그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강해가지고 작년에 좀 해고하긴 했는데 그것도 많이 해고 안 했어요. 조금만 했어요.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 가차없이 해고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취업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고가 잘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모든 거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단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젊지만 저도 어리지만 약간 이 정도 살면서 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게 조금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에 뭐 공짜는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든지 디저브가 있어요. 세상에 뭔가 공짜처럼 보여도 그거에는 뭔가 그 뒤에 뭔가가 항상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처럼 해고가 쉬운 시장처럼 보여도 미국같이 해고가 쉬운 시장은 그만큼 고용도 쉬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해고가 쉽지 않아요. 한국도 해고가 쉽지 않죠. 그만큼 고용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그 잘 되고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그렇게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약에 해고된다고 해도 금방 취업할 수 있어요. 해외 개발자의 경우 성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한국보다 높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빅테크에 대한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는 워낙 똑똑한 친구도 많고 성과 잘 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이렇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사실 좀 즐기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 너무 즐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좀 크게 압박을 받지는 않아요. 한국이 오히려 더 심했어요, 저는. 네. 저는 좀 나름 해피하게 댕기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공감 못하겠습니다. 성과 실정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미드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고 활발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환경인가요? MBTI 아이들을 버티기 힘들까요? 그런 거 잘 못하면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건 맞아요. 네, 맞아요. 문화 자체가 인싸 문화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투적이라고. 어,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능동적이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동적이고, 요구하고, 질문하고, 피드백 요청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타코티브하고 활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 문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아이였는데 와가지고 제 성격을 바꿨거든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완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처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보다 매우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저 그 넥슨 댕길 때 그때 이제 초봉을 5천을 올렸거든요. 초봉 5천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아까 한때 그 랠리가 있었죠. 초봉 인상 랠리가 있었죠. IT 개발자 랠리가. 그래서 음, 그런 건 있죠. 이제 흔히 말하는 SI 개발자?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레벨이 다른 건 있는데 음, 본인의 수준을 딱 살펴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발 실력이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력과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뭐 해외로 바로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실력이 좀 충분한 것 같다. 나 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데카라컵에 가시는 거 방법이죠. 그럼 돈 많이 주죠. 은행 기업 좋아요. 좋은 것 같아. 데카라컵에 가면은 뭐 초봉 6천, 좀만 뭐 달면은 7천, 8천 이렇게 받는 것 같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우 안 좋다? 매우 안 좋지 않아요. 한국 좋아요. 제가 이제 댕길 때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지기 전이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봉 이야기할 때 1억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무조건 좋지만 않아요. 왜냐면 영국이 또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300 넘는다고. 월세가 또 300이다 보니까 그게 무조건 좀 워라밸 물가 비교해가지고 또 좋죠. 한국 좋아요. 한국 좋습니다. 전 이제 경험 때문에 나온 거지 돈 때문에 나온 것만은 아니에요. 경력 짧은 것도 실무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달 정도 인턴을 했는데 이것도 경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2달 인턴한 것도 경력으로 CV에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 어필할 수 있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 내가 어떤 회사에 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릴게요. 제 네이버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저도 있고 인턴이에요, 거기. 그 네이버 인턴이었는데 거기랑 거기서 한 거랑 그 지금 하는 거랑 핏이 맞아가지고 저는 CV에다가 계속 써요.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그 한 게 맞고 내가 거기서 한 게 지금 회사에 어필할 수 있으면은 지원하는 회사에 어필할 수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사님의 하루 루틴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하루 루틴이요?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생산적인 날이 있고 생산적이지 않은 날이 있어요. 생산적인 날에 말씀을 드리면은 음,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고 3일 재택을 하니까 일단 재택을 주로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쯤에 일어나요. 아침에 대충 밥 먹고 운동 조금 하고 9시에 일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켜고 이제 메신저를 들어가요. 그리고 사내망에 VPN 들어가가지고 지라라고 회사 그 어떤 회사 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나한테 배정된 일이 있나? 뭐 나의 도움을 청하는 게 있나? 쭉 본 다음에 이제 또 음, 오전에는 그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어 리뷰, 코드 리뷰 하는 거, 쭉 올라온 태스크 중에 이제 동료들이 그 리뷰를 원하는 이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리뷰를 달아주죠. 이거 코드 좀 잘 쓴 것 같네. 이거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한 3시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점심 먹고, 그래서 오후부터는 제 일을 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음, 저희 회사가 사실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하나의 코드에서 모든 프로덕트를 다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두 개예요. 옛날 게 있고 요즘 게 있는데 옛날 거는 유럽 쪽에 있고요. 요즘 거는 북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를 요즘 거로 이렇게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랑 요즘 거랑 기능이 좀 달라가지고 옛날 거에 있는 기능을 요즘 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카지노 게임 화면에 보면은 그 유럽 그러니까 유럽 거에 있는 화면이랑 미국 거에 있는 화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 거에 있는 화면을 미국 거에 있는 화면으로 가져오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작업을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너 뭐 했니? 그럼 나 뭐 그 작업을 하는데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스쿼드 회의가 있고 팀 회의가 있어요. 근데 스쿼드 회의에서는 그렇게 이제 약간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고 팀 회의에서는 약간 조금 약간 거기 약간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스쿼드 회의에서는 스쿼드 리더가 얘기를 하고 팀 회의에서는 팀장이 이렇게 우리 팀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조금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좀만 더 보고 그 다음에 퇴근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창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영국에서 있는 이거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니까 네, 앱을 사용해가지고
좀 티켓 비즈니스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사업구상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또 아는 분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네, 사업구상 사업계획서 이런 거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잘 지내고 있어요. 질문은 많이 하는데 일을 못해도 괜찮을까요? 영어도 잘 못하고 신입이라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바로 영국에 어울리는 인재입니다. 질문은 많이 하는데 일 못해도 괜찮아요. 질문 많이 하면 괜찮아요. 진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질문 많이 해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못 가진 생각이에요. 이게 한국 이게 문제예요. 일은 못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거 자체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입은 일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신입이잖아요. 질문 많이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너는 자세가 됐다. 이게 이제 영국의 문화예요. 질문 많이 하면은. 너는 신입으로서의 자세가 됐다. 질문을 많이 하다니. 야, 너는 아주 훌륭하구나. 이게 이제 영국에 오시면 됩니다. 질문 많이 하면 된 겁니다. 그럼. 네. 영어는 하셔야죠. 그래도. 영어를 해야지 질문을 하죠. 그쵸? 영어는 열심히 하시고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능동적이고 그 액션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컨퍼런스 같은 거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저한테 먼저 찾아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더 잘 될까요? 그 컨퍼런스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나중에 결국에 더 잘 될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어에 크게 도움된 책이 있다면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전 MBTI가 ESTP거든요. ESTP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책보다는 약간 거리예요. 스트레이트 스타일이에요. 길거리 사람이라 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생겼어요. 책보다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전 책보다는,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러 다녀가지고,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없네요. 해외 취업 후 해외 생활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운전면허, 비자금? 비자 비용 얘기하는 거죠? 비자금은 이제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비자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는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알고 싶어요. 어, 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 MBTI로 치면은 P라서 약간 무대 보러 왔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 와서 사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음, 운전면허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좀 그 잘 특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캐나다로 가신다. 라고 하시면은 캐나다는 차가 무조건 필요하죠. 운전면허 무조건 필요한데 런던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차가 오히려 있으면 좀 불편해요. 뭐 주말에 어디 외곽으로 놀러 갈 때는 모르겠는데 런던 시내에서는 차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면 좋지만 뭐 굳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비자 비용은 대부분 한국에서 해결을 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비자를 발급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거죠. 생활에 필요한 부분. 비상금이요? 비상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취업을 만약에 하고 오셨으면은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온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가져오긴 했는데, 네. 근데 보통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가져온다고 들었고, 취업을 하고 오셨으면은 그것보다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월급 받으니까요. 네. 음, 비상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어느 나라로 가시느냐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여쭤보시기보다는 이제
본인 상황 따라서 그리고 가시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가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저는 영어 말씀드릴게요. 영어 열심히 하세요. 딴 것보다 영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멘토님이 학생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음, 뭐가 있을까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은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동적이고,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진짜, 능동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먼저 요구를 하고 찾아 나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겁을 먹고 뭔가 이게 인게이지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참 겁이 많아가지고 뭔가 지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 나간다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사실. 뭐 살다 보면은 뭐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사실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어, 너무 겁먹지 말고 뭐가 됐던지 간에 해봐라, 던져봐라, 도전을 해봐라. 그러한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멘토님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며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 올렸습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꼭 해주셔야 하는 점 안내드리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멘토님께 전달드릴 예정이니 추가로 여쭤볼 게 있거나 강연 진행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채팅창에 학생 인터뷰 참가 신청 링크